네, 오늘 3부에서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2주 뒤에 도쿄 올림픽 이제 개막을 하게 되죠. 근데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도쿄도에서는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고요. 또 일본 언론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기사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배경이 뭔지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함께 좀 알아보고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올림픽 도쿄도에서 열리는 경기는 모두 무관중으로 치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결국 도쿄 수도권 일대의 모든 경기장은 무관중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전국의 47개 장소에서 열리는데 아직 지방도 이 코로나 확산 현황을 봐서는 더 확대될 것으로 봐서 결국 무관중으로 모든 경기가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가 총리가 무관중만은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코로나 특히 변이 바이러스 확대를 막지 못해서 이틀 후인 11일까지 원래는 이게 만연 방지 대책 기간이어서 여기까지 방지가 되면 해제를 하고 유관중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서 긴급 사태 4차를 선언하게 돼버린 거죠. 이러면 도쿄 같은 경우는 500명이 되면 긴급 사태 선언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800명, 그 전날은 900명 정도가 나왔고 일주일 전에 비해서 연일 증가하고 있는 게 하나의 이유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그래도 이 백신을 공급을 확대해서 접종률을 높여서 올림픽 기간까지 어느 정도 30% 이상은 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공급이 부족하고 해서 실제 계획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긴급사태 선언을 갔기 때문에 무관중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선수들 가도 괜찮은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공항에서도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선수들 중이나 그래서 격리가 있고 지금 현재 선수촌에서도 관계자들 중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항에서 격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또 무증상 상태로 그대로 선수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수촌의 같은 경우도 이 방역 시설이 특히 PCR 검사하는 곳이 7, 8명 선수단이 있는데 두세 곳밖에 없다고 하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무더위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에어 컨디션을 써야 되겠죠. 그럴 땐 선수촌 그렇죠. 이 공간이 집단 클러스터가 될 거다. 최악의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무관중으로 한다 하더라도 경기 진행 요원도 있고 자원봉사 요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노출되고 그렇죠. 접촉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백신 접종이 원래는 자원봉사들 선수단을 하기로 했지만 이게 지금 백신 접종 자체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못한 자원봉사들이 그만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제 이 운영 자체가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이 올림픽에 관심은 있습니까? 지금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올림픽 자체보다도 올림픽 기간에 폭발적인 코로나가 증가되고 이 이후에 가을에 다시 이 올림픽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어떤 발신제가 되면 일본의 치명적인 오명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초점이 거기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 지금 일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방일설을 보도로 하면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그럼 또 다른 매체가 나와서 방일설 보도하고 지금 이게 거의 숨바꼭질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언론이 일단 좀 궁금한 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에 이렇게 관심이 지대한 이유는 뭡니까? 먼저는 약 100명 정도 이상 주요 정상들을 초청을 했는데 지난번 G7 회의에서도 그 일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표명을 한 것은 프랑스 대통령밖에 없었죠. 누구도 정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이유는 다음 하계올림픽 예의상으로 오는 거지 실제 본심은 오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렇다면 이번 올림픽은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전혀 흥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고마운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스가 정권의 입장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선거에서도 이번에 도쿄도의회에서도 패배했죠.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예. 결국 수가 정권의 지지 기반인 극우 세력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가 정권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어느 외교 정상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또 접대를 할 수 없는 이런 모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초청은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IOC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상회담은 가볍게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면은 수가 정권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되고 여기에 대한 성과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은 오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성과는 주고 싶지 않은 이러한 미묘한 관계들이 여론전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관건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더라도 정상, 그러니까 약식회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열리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한일 간에는 이번에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근데 이번은 아마 수가 정권 입장은 자신들의 권심보다도 실제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예. 9월에 있는 중요한 그리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잘못하면 퇴진할 수 있죠. 지금 미국 입장은 실제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번에 정상회담까지 거부를 한다면 아마 이것은 여러 압력으로 수가 정권의 조기 퇴진 될 수 있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면 지금 현재 올림픽을 흥행을 시키고 수가 정권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외교 카드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한 가지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특히 그런데 이제 이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 기간에 많은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최소 지금 여러 가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경제 무역 보복 조치라든지 이 관계 실무자들이 회의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상들이 만나서 정식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관계 부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양국의 국민 여론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꼭 필수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아쉬운 건 스가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렇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한일 관계 개선 조치를 갖고 와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옵니까? 그 얘기가? 일본은 일관되게 올림픽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문제는 한국이 만든 문제, 강제징용 재판 이후부터 25년 모두 해결이 끝난 것을 한국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관되게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거고 일본도 원칙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일본의 이 반응이란 것은 회담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던 것인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명분은 세우면서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보여야 되는 이런 난처함이 있는 거죠. 참 스가 입장에서 참 어려운 난제네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정상회담이 열린다든지 이것을 스가 총리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네. 지금 스가 정권 입장은 문재인 정권이 꼭 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이게 예의차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막식 참석하고 한일 간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해야만 되고 아마 스가 정권은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일본 언론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요? 한국 대선에 대해서. 그렇죠. 한국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일본에게는 큰 영향이 있었던 거고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기간에 실제 일본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반일 친북 정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실제 외교 관계를 거의 진척을 안 했죠. 예. 2018년 이후에 무역 보복 조치로 뭐 일본 미디어는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정권이 혹시 교체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여야 후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최소 정권 교체가 안 되더라도 일본의 우호적인 정권이 될지 더 강경한 정권이 나올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야 후보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한국의 여당의 주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에서 오랫동안 언론 관계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예, 특파원을 일본에는 했었죠, 또 우호적인 일본에서. 부분으로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잘 알려져 있어서 좀 우호적인 보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보다 강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적인 이런 보도들은 경향들이 있고요. 예. 특히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보도들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그 발언한 게 제 기억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출마 선언 자리에서 기자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그 이념에 쏠려가지고 축창가를 불렀다라고 발언한 대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하나하고 그렇죠. 며칠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혹시 일본 언론이 이 두 발언에 지금 그 조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발언들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면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네. 일본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발언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데 대신 일본 내에서는 워낙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한일 관계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본 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또 여기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아베 스가 정권은 한국과의 교섭을 할 의향이 전혀 없는 정권인 거죠, 기본적으로.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무조건 타협만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일본 현실이 고려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오염수 관련된 부분은 일본에서 주요 미디어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도 내용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이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뭐 예를 들면 편의적인 입장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인터넷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오염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이러한 형태의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도 악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국 대통령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다는 형태로 발언을 해주면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에게도 동당할 수 있고 후쿠시마 주민들에게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고맙기도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주고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부분도 지적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후쿠시마 현지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수상도 방문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점령군, 그다음에 어떤 친일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일본 언론이 뭔가 이걸 조명한 적은 있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많이 보도가 있고요.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반일을 다시 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후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에 묘사하고 대해서 있고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기보다는 결국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것은 반일을 통해서 여당 후보가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을 반일이냐 아니냐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결국 대통령이 그래서 당선이 되자마자 반일 후보가 되었다. 이것을 그대로 정권 기간 내내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이 7월 9일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지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일본 안에서 그렇죠. 평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평가가 좀 어땠어요? 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인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한국이 해결할 문제라고 뭐 했는데 이게 한국이 해결해야 된다고 문제라고 이 관방장은 이야기했을 때 결국 경제적인 조치는 한국이 다 문제 해결을 했죠. 네. 인원도 확대를 하고 네. 체제도 바뀌고 그렇다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게 그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경제 보복 조치가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여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WTO 규정 위반이어서 말을 못하는 거고요. 대신 일본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2년 기간에 결국 일본의 반도체 주요 산업이 큰 손해를 받고 물론 한일 간의 무역이야 원래 적자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처럼 잘못 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막판에 좀 전화 연결을 고르지 못했는데요.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와 함께했고요. 통화 상태가 좋지 못했던 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